네, 2020년 6월 13일 경기도 보건지 공중보건학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3일에 시험이 있었고요. 경기도 공중보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직접 시험을 보고 나서 복원을 해서 그 복원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설 특강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랑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실제 시험을 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문제는 뭐 이제 오류 없이 문제를 또 복원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해설 특강을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경기도 공중보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우리 수강생들 대방고시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은 수업을 잘 듣고 기본 커리큘럼만 잘 따라왔다면 거의 다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틀릴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 중에 정말 다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 안에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됐고 지역적인 문제도 없었어요. 중요하다고 핵심으로 찝어드린 내용에서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분명히 만점자가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출제 분포를 좀 보면은 뭐 출제 분포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곳에서 출제가 가능한 거고 이거는 그냥 이 시험에 이 정도 분포였던 거지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근데 역학과 보건통계 질병관리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문제, 역학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좀 더 집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환경보건 문제가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역학 쪽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또 역학과 보건통계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보건행정이랑 사회보장 문제가 공중보건에 보건행정 문제가 꼭 한 뭐 두세 문제씩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건행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에 이렇게 보건행정 사회보장 나오면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공중보건 커리큘럼 안에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 사회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중보건에서도 출제 가능한 보건행정 파트 문제,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렸던 것, 사회보장 문제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렸던 것 안에서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적중률 100%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게끔 이제 수업 안에서 문제가 다 출제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쭉 풀어볼게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준비하면서 PPT를 넣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PPT는 제가 따로 만든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본 이론이든 심화 이론이든 수업에서 다 사용했던 PPT를 그대로 넣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영아 사망률 중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조했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바로 알파 인덱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알파 인덱스는 영아와 신생아 중에서, 자, 영아 사망자 중에서 신생아 사망자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자, 신생아는 영아에 항상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출생에서부터 자, 1년까지를 우리는 영아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4주까지 아이들을 신생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생아는 영아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자, 신생아는 영아에 포함되는데 이 영아 중에서 사망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요 4주라는 기간 안에 사망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서 보는 게 바로 알파 인덱스다. 그래서 알파 인덱스의 값은, 알파 인덱스는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신생아 사망자 수 분의 영아 사망자 수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1보다 작을 수 없으며 알파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그 말은 사망한 영아의 대부분이 신생아 기간에 사망했다라는 의미이고, 그럴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라고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자, 나머지 보기들 사망률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 연간 출생아 1000명당 28일 미만 4주 이내에 사망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보는 개념이었고요. 자, 주산기 사망률은 출생아 플러스 태아 사망을 포함해서 출산아라고 했고요. 임신 28주에서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아이들을 보는 것.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사망했다라는 것은 주로 엄마의 건강 문제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태양광선 중에서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서 구루병 예방작용을 하는 파장을 묻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태양광선 같은 경우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으로 구분을 했었고, 이렇게 비타민 D 생성 구루병 예방에 작용을 하는 그 태양광선은 자외선이었어요. 자외선 중에서도 2800에서 3200 옴스트롱을 우리는 도르노선, 건강선이라고 해서 이런 생물학적 작용에 큰 영향을 주는 파장이다라고 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외선의 파장이 보통 2000에서 4000 옴스트롱 정도인데, 특히 2800에서 3200 옴스트롱 같은 경우는 살균 작용, 비타민 D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 검역법에 따른 검역대상 감염병의 검역기간 연결 옳은 거 묻고 있는데, 우리 검역대상 감염병들이 콜레라, 패스트, 황열,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또 뭐 있었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보시면은 황열 같은 경우는 6일이었죠. 콜레라 5일, 패스트 6일, 사스 10일이었던 것. 그래서 정답 쉽게 4번으로 찾을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 요 내용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대로 콜레라, 패스트, 황열. 그래서 5일, 6일, 6일이고,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10일, 신종 플루랑 메르스는 최대 잠복기.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20년 6월 13일 기준으로는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2021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게 법이 좀 바뀌어요.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그래서 제가 이후 강의에서는 변경된 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드릴 건데, 뭐 특별히 많이 바뀌는 건 없고, 요 기간들이 다 삭제가 돼요. 요 기간들이 다 삭제가 되고, 요 감염병들의 플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열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검역이나 격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잠복기까지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최대 잠복기로 다 뭉뚱그려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직 변경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21년 3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강의에서는 제가 변경된 걸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유병률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고르라는데, 보건통계에서 출제가 된 거고, 제가 보건통계에서 발생률, 유병률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우리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풀어봤던 내용들이죠. 자, 질병 발생 확률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자, 질병의 발생 확률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질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는,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다? 발생률의 의미다 라고 했고요. 자,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발생률이다 라고 했어요. 둘 다 발생률에 대한 설명이죠. 왜 원인을 찾는 연구의 기본적 도구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코호트 연구에서 질병의 발생률을 통해서 비교 위험도를 구하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시점 유병률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시점 유병률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예를 들면 2020년 6월 30일 시점의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걸 측정했을 때 시간이 정기적으로 측정하면은 시간 경과에 따른 질병 양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대요. 어떻게 2020년 6월 30일 시점의 고혈압 유병률, 2021년, 2022년, 2030년. 그래서 매년 그 시점의 유병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고혈압 유병률이 점점 줄어들더라. 뭐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맞는 설명이고요. 자, 유병률이 낮아지는 맞는 설명이죠. 자, 유병률이 낮아지는 경우, 자, 발생률이 낮아지거나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다. 자, 유병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 유병률이 낮아질까요? 자, 유병률은 발생률 곱하기
그래서 P는 I 곱하기 D라는 공식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유병률은 발생률과 이환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발생기간이 길어지면은 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질병의 이환기간이 길어져도 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병의 유병률이 낮아지려면 얘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값 모두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발생률이 낮아지거나 또는 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자, 치료기술이 발달해서 생존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치료기술이 발달해서 완치된 건 아닌데 죽지는 않고 살아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질병의 이환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질병의 이환기간이 길어지면 유병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표현이 돼야 되냐면 질병의 독성이 아주 강해져서 사망이,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아지거나 독성이 강해져서 사망자가 많아지거나 또는 그냥 치료기술이 아니라 치료기술 발달로 완치되는 환자, 완전히 회복된 환자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유병률이 낮아질 수 있고요. 이렇게 생존기간만 길어졌다는 것은 이환기간을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유병률에 대한 거, 인구 집단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측정하는 게 유병률이다라고 했고요. 자,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우, 질병의 독성이 약해지거나 치료기술 발달로 생존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유병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유병률을 높이는 영향을 주게 되고요. 발생률과 유병률의 관계, 방금 설명드렸죠? 발생률, 원인 찾는 연구, 질병 발생 확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수업 중에 했던 지문들 안에서 모두 출제가 됐다. 시점 유병률은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은 질병 양상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문장들이죠. 5번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우리 공중보건 마지막 파트 10에서 사회보장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할 때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쭉 정리를 해드렸죠. 그 안에서 나왔고요. 보시면은 공단은 피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킨 다음에 보험료를 걷고 돈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돈 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라고 했고요. 자,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단 쉽게 2번을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보시면은 공단의 업무, 자,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관리, 징수금 부가징수, 그래서 보험료 걷는 것, 그 다음에 보험급여 관리하고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하고요. 보험급여 비용 지급하는 건 병원에다 돈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산관리 운영 증식, 보험료 걷었으니까 그 돈 관리해야 되고, 의료시설 운영,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어요. 그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그리고 조사연구 국제협력, 그 밖에 정하고 있는 업무들, 징수, 위탁, 근거, 법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들을 하고 있고, 얘랑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심평원 업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답이 출제가 됐죠. 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 내용에 대해서 그걸 심사하는 거죠. 자, 심사해서 이 내용에 과다 처방은 없는지, 과잉 처방은 없는지, 부당 청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요양급여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심사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고요.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조사연구나 국제협력,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게 심평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6번 문제, 학교보건의 내용을 담당하고 다음에 학교보건 내용을 담당하는 인력을 묻고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하고요. 학생의 신체 발달, 체력 증진, 질병 치료 예방,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그 다음에 오남용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모두 학교의 장은이라고 우리가 명시됐던 업무들이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제가 요거는 더 넣진 않았는데,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 발달, 체력 증진 등등등. 그래서 학교 장의 업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죠. 정답 2번이고요.
자, 7번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기법 묻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연구 기법을 구분을 할 때 단면 연구는 그냥 인구 집단을 다 갖다 놓고 지금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게 단면 연구라고 했고요. 자, 전향적과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있고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는데 얘네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코호트 연구는 어떻게 질병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관찰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 코호트 연구라고 했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기본적으로 환자군을 모아놓고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환자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대조군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어떤 질병 위험 요인, 질병의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코호트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것, 또 노출군, 비노출군인데 이 사람들이 우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군이냐 비노출군이냐를 두고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 시점으로 추적 관찰하면은 전향적. 자, 지금 노출군, 비노출군을 두고 과거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지금의 질병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후향적 코호트 연구. 그래서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지금부터 쭉 추적 관찰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 질병에 안 걸린 사람들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집단, 노출군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 비노출군으로 나눈 다음에 노출군, 비노출군이니까 당연히 코호트 연구일 거고요. 추적 관찰을 한대요. 추적 관찰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추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향적 코호트 연구, 그걸 통해서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죠. 정답 2번. 이죠. 자, 8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 내도 되나 싶을 만큼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식중독에는 세균성 식중독도 있었고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도 있었고 화학적인 식중독도 있었고 세균성 식중독 중에는 또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로 구분을 했죠. 자, 감염형은 세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독소형은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가장 대표적이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은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이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9번 문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귀마개나 기덮개를 사용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소음성 난청이겠죠. 그러면 이건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구나 하고 봤는데 소음성 난청이 보기에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찾아보면은 C5 딥 현상은 근데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C5 딥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감압병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고압 환경에서 정상기압으로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 그래서 잠한병이라고 되고 주로 잠수부라던가 또는 고공비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이 됐고요. 자, 규폐증은 분진에 의한 유리규산이라는 분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폐증이었죠. 레이노드 디지즈, 레이노병은 뭐예요?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그래서 손이나 발, 특히 손에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혈관이나 신경의 수축,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게 레이노드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C5 딥 현상밖에 없고요. 자, 소음성 난청의 C5 딥 현상이라는 거 처음에 난청이 진행이 될 때 처음부터 그냥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4000Hz 영역의 높은 주파수에서 먼저 난청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다른 주파수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했죠. C5 딥 현상. 자, 10번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자, 제가 그 지역 보건행정 파트에서 우리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어느 지역에서든 꼭 하나는 나올 거예요. 라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역시나 나왔어요. 아닌 것, 산업보건, 위생관리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난임의 예방 및 관리예요. 자, 이 난임의 예방 및 관리는 원래 없었는데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요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이 2020년 6월 4일 시점으로 난임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된다, 시행된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시험 보시는 학생들은 요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수업 중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나왔어요. 6월 13일 시험에. 그렇죠? 그래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보건교육 모두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소의 기능들, 그 중에서도 여기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는 것들이죠. 다음 11번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사업 분야, 이것도 여러분 최근에 건강증진 문제는 꼭 한 문제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설명드렸던 거고, 자, 안전환경보건관리니까 손상 예방밖에 없죠. 손상 예방.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내용 보시면은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 분야 건강생활 실천,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 감염 질환 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서 세부 내용들을 당연히 연결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최근의 빈출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여러 지역에서 지금 2020년 시험 문제 지역마다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서 안전 환경 보건은 식품 안전이랑 손상 예방이 해당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자, 얘도 건강증진과 관련된 문제인데, 건강증진 국제회의 오타와 헌장에서 채택된 건강증진의 주요 접근 전략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는데, 너무 특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근 전략 세 가지는 옹호, 가능화, 조정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옹호, 지원, 중재, 기술 이렇게 모르던 안 보던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영문을 딱 보니까 어때요? 어드보케이시, 옹호,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가능화였죠. 그 가능화를 지원이라는 말로 바꿔서 써는 거예요. 자, 메디에이트, 그래서 중재, 얘도 마찬가지로 옹호, 가능화, 조정, 그 조정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이걸 조정을 중재로 바꿔서 낸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 아닌 것, 당연히 스킬, 기술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요 옹호, 가능화, 조정이라고 하는데 뭐 조정이라고도 하고 중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가능화를 자 이렇게 새로운 표현으로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지원을 해줘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옹호, 가능화, 조정. 자, 13번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올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진단 검사 기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중에서 민감도는 어떤 의미? 질병이 있는 사람을 있다고 할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없다고 할 확률. 음성 예측도, 자, 요건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제가 수업 중에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자,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 누구 중에서 A랑 C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보는 것이 민감도라고 했고요.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B랑 D 중에서 음성으로 제대로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보는 게 특이도.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특이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예측도도 있고 양성 예측도도 있었는데, 자, 보기에는 없지만 양성 예측도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A랑 B 중에서 진짜 환자가 몇 %냐. 그리고 음성 예측도는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C랑 D 중에서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몇 %냐라고 보는 게 음성 예측도. 의 음성률은 가짜 음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인데 음성으로 잘못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 음성률은 환자 중에서
음성으로 잘못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의 음성률이 있으니까 의 양성률도 있겠죠? 의 양성은 가짜 양성, 환자가 아닌데 양성이라고 판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보는 개념. 그래서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들이었고요. 자,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의 음성률, 의 양성률,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 이거 다 제가 이렇게 표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다음에 또 그 역학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위험요인 노출 여부에 따른 질병 발생률을 나타낸 표래요. 자,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눠서 질병의 발생률을 나타냈으니까 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그냥 기본적인 코호트 연구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 위험도, 비교 위험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비교 위험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노출되지 않은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C랑 D분의 C랑 D. 위험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질병에 걸렸지? 자, 그 다음에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A 플러스 B분의 A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식이 없네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을 다시 변환을 한 거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래서 C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곱하기 C 플러스 D라는 공식으로 만든 것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걸 찾아보면은 3번이죠. C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C 플러스 D라는 공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비교 위험도 구하는 공식 간단하게 출제가 됐고요. 이건 뭐 넘어가도 되고. 자, 이거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죠. 그래서 C 플러스 D분의 C 분의 A 플러스 B분의 A인데 요걸 공식을 변환하면은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한 것 분의 C 플러스 D에 A를 곱한 것. 그래서 사실은 요 공식을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계산이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요 공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15번 문제, 또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사회보장 파트에서 나왔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어요. 자, 건강보험제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 그래서 보험료의 납부의 강제성,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강제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은 같이 묶이는 내용이고요.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다.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다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차등 부과라고 했어요.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부과다. 자, 보험료 부과 수준과 계약 기간의 내용에 따른 차등급여. 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뭔가 혜택을 많이 주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준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보험은 그렇지만 사회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은 차등 부과하지만 급여의 내용은 균등급여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든 적게 낸 사람이든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는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균등급여. 아닌 것은 4번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특징들, 강제성, 거기에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부과지만 급여 내용은 균등급여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단기보험이라는 것은 예산이 1년 단위로 책정이 된다라는 의미였고요.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시면 기대수명 산출을 위해서 생명표를 작성할 때 다루는 변수, 다시 말하면 생명함수 6종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건데, 생명표에 들어가는 생명함수 6종에는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그리고 평균 여명과 사력이 있었죠. 그래서 아닌 것, 항상 제가 수업 중에 강조드렸죠. 출생은 관계가 없다. 몇 명이 태어난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아있고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출생률, 출생수라는 건데 아니죠. 그래서 생명표는 생명함수 6종은 이렇게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사력, 평균 여명 이렇게 6가지를 생명함수 6종이라고 하죠. 13번 3차 성비가 110인 경우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비라고 하면은 누구분의 여자 인구분의
남자 인구 곱하기 100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예요?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이냐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성비가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가 있었는데 1차 성비는 뱃속에서 태내에서의 성비, 2차 성비는 출생 시 태어났을 때의 성비, 그리고 3차 성비는 지금 인구를 전체 합쳤을 때 현재의 성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준이 누구다? 여자 인구죠. 그래서 여자 100명당 남자가 110명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비는 1차 성비는 태아 성비, 2차 성비는 출생 시, 3차 성비는 현재 성비고, 성비는 항상 누가 기준이다?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비를 나타내는 게 성비다 라고 했죠. 자, 18번 예방접종에서 DPT, 우리 흔히 DPT라고 하는 DTAP 뭐예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세 가지에 대한 예방접종이에요? 아닌 것, 풍진이죠. 너무나 간단하게 심플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 1번이고, 자, 19번 생균 백신을 이용한 인공 능동 면역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뭐지? 라는 고민을 했을 게, 장티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균 백신이고요. 홍역은 생균 백신이고요. 일본 내염은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두는 생균 백신이었어요. 그럼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찾아야 되지. 우선은 기역,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면은 생균이 다 들어갈 텐데, 보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 내염은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으니까, 이 출제자는 얘를 사균 백신으로 두고 문제를 냈나 보다.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럼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오류인데라고 해서 이상한 걸로 답을 가버리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시험을 보다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좀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 문제 오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해서 전혀 엉뚱한 답을 고르시는, 예를 들어 뭐 4번을 고른다던가, 장티푸스 아닌데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생균 백신을 사용한 것만 있는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홍역, 수두는 생균이니까 니은, 리을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생균 백신 대표적인 거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결핵, 수두, 두창, 탄저 같은 것들. 자, 폴리오도 생균과 사균이 있는데 폴리오는 명칭이 다르죠. 세빈, 그 다음에 살크고요. 자, 그다음에 일본 내염 보시면 일본 내염이랑 인플루엔자는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균 백신 백일의 B형 간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대표적인 사균 백신이죠. 그래서 얘는 사균이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빼줘야 돼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자, 20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인데, 자, 요 내용 정도가 아마 이번 공중보건, 경기도 공중보건 문제에서 오답이 나왔다라면 여기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뭐 정확하게 법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최근에 워낙 감염병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정답은 시도지사고요. 요거 여러분들 교재 3권에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서 제가 법 정리해드릴 때, 심화이론 할 때 법을 정리해드리는데, 법 정리해드린 거에서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좀 여기가 이제 너무 생소한 문제가 나온 거죠.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는 문제죠. 자, 여기까지 해서 6월 23일, 2020년 6월 13일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지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을 하고, 이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이다라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